제발 집안 체면 갉아먹지 말고 네가 살던 대로 꺼져버려. 어디서 저런 천한 신분으로 여길러 봐. 네 주제에 맞게 택배나 하고 살아. 제발 집안 체면 갉아먹지 말고 네가 살던 대로 꺼져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서 저런 천한 신분으로 여길런 봐. 네 주제에 맞게 택배나 하고 살아. 이게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1년 후였습니다. 그 오만했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죠. 살려달라고요. 택배 상하차 일하는 며느리를 무시한 재벌가의 최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때 그 사연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서진 36살이었죠.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이불을 걷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스쳤습니다. 11월 새벽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손등엔 어제 상하차하다 긁힌 상처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아, 이건 또 시어머니께 뭐라 들을 거였어요. 손에서 흙냄새 난다고, 천하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온갖 말을 다 들을 게 뻔했습니다. 급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어요. 남편 윤석이는 여전히 꿈나라였습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재벌 3세로 태어난 게 죄라면 죄였을까요? 하도그룹의 셋째 아들, 그것도 가장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아들이었죠.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이정화 여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인데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가려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빨리 내쫓아야 한다는 말,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느냐는 말, 택배 상하차 같은 천한 일하는 며느리라는 말. 모두 저를 향한 비수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멈춰 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류센터는 5시까지 도착해야 했거든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죠. 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후려쳤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을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3년 전만 해도 저는 멀쩡한 중소기업 경리였는데 말이에요. 윤석이를 만난 건 친구 소개였습니다. 재벌집 아들이라는 말에 겁먹었지만 그는 다정했어요. 첫 만남에서 꽃다발을 들고 왔고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경청했죠. 결혼을 서두른 건 시댁이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철없는 아들 좀 잡아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달라졌죠. 제 학벌을 물었고 부모님 직업을 캐물었어요.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턴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집안의 부속품을 점검하는 눈빛이었죠. 결혼 1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핀잔이 쏟아졌어요. 2년 차엔 병원에 가보라고 강요했죠.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의심했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온갖 의심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게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집안일이나 하고 손주나 빨리 낳으라는 압박이었죠. 하지만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어요. 하루 종일 시댁 눈치만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택배 상하차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돌아오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고 제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죠.
무엇보다 노동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저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서진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반장님 박민재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재벌집 며느리가 여기서 뭐 하냐고 놀라셨죠. 하지만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는 걸 보며 인정해 주셨어요. 상자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20kg짜리 상자가 100개는 넘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들어올리고 싣고 다시 굽히고 들어올리고 싣고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었죠.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유일한 자유였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몸은 뜨거웠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 더 편했어요. 여기선 제 노동의 대가가 정확히 돌아왔거든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일한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오전 8시 일을 마치고 센터 안간히 샤워실로 갔어요. 손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흔적이었죠.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그 냄새였어요. 손톱 밑까지 시커멓게 때가 끼었고 손바닥엔 물집이 터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눈초리를 받을까?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제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소연이는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매일 명품 사진 올리고 호화로운 일상을 자랑하는 게 일이었죠. 일한 적 없는 사람의 곱디고운 손으로 제 손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 손에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입술이 비틀어졌죠. 혐오와 경멸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다 봤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올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들켰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관뒀어요. 어차피 들킬 거였고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다닌다고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소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SNS에 올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고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차라리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했고 일하는 게 좋았다고요. 그 말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더 격분했죠. 일이 좋다니 그건 일이 아니라 천한 막노동이라고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죽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귓가가 윙윙거렸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더 건방지게 보였나 봅니다. 그때 남편 윤석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상황을 파악했죠.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며느리가 택배 일을 하고 다녔다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고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윤석이는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죠. 그럴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이라고 6개월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죠. 당장 그만두라고, 아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짐 싸서 나가겠다고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물건은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죠.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남편은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저 불쌍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택배 일 급여였어요. 500만 원 정도 됐죠. 많지 않았지만 제가 흘린 땀의 대가였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안 체면 갉아먹지 말고 네가 살던 대로 꺼져버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해서였죠.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반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하도그룹 물류창고에 수상한 서류 상자가 들어왔다고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도그룹. 제 시댁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었죠. 반장님은 모른다고,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 봉인된 상자인데 겉에 비밀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들었던 수상한 전화 통화가 떠올랐죠. 집안이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 직원들이 수군거리던 모습, 곳곳에서 느껴지던 긴장감. 하도그룹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그 서류 상자가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반장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상자 위치 좀 알려달라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쫓겨난 집안의 일에 왜 신경 쓰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내쫓은 그 집안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도그룹 비자금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화면 가득 시댁 저택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저는 고시원 작은 방에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제 반장님이 말했던 수상한 서류 상자,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하도그룹 장남 하윤재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차남 하윤석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막내 아들, 제 남편 윤석이가 임시 대표로 지목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윤석이가요? 그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무 결정도 못 내리던 그 사람이 대표라니. 황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희생양이었어요. 형들이 도망가고 구속되니까 남은 건 막내뿐이었던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반장님이었어요.
급한 목소리로 물류센터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도그룹 창고에 검찰이 들이닥쳤다고 말했죠. 서둘러 센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도 뉴스는 계속 하도그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어요. 검찰 조사관들이 창고를 뒤지고 있었죠. 상자들이 줄줄이 실려나갔습니다. 반장님이 제게 달려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제 말한 그 봉인된 상자를 찾았는데 안에 엄청난 서류들이 있었다고요. 비자금 관련 증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창고에 숨긴 것 같다고 말했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하필 이 물류센터일까요? 수많은 창고 중에서 제가 일하는 이곳에 증거를 숨긴 이유가 뭘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죠. 그는 자신을 윤도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도그룹 전 감사실장이라고 했어요. 윤도현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익명 H라는 사람이 검찰에 제보했다고 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익명 H. 누구일까요? 하도그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남편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쫓겨난 며느리인데 왜 제가 남편을 구해야 하냐고 관심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윤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하도그룹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했어요. 물류 시스템을 아니까 내부 자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했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도현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이 센터에서 일하며 하도그룹 물류망을 속속들이 알게 됐거든요. 어떤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물건을 보내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도현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와줄까요, 말까요? 저를 무시하고 내쫓은 그 집안을 왜 제가 구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꾸 윤석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겁하지만 착했던 남편,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사람. 지금쯤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어요. 돕기로요. 하지만 순전히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였죠. 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택배 상하차 하는 며느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윤도현을 만났어요. 그는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무를 줬죠. 하도그룹 물류 창고의 모든 입출고 기록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지난 1년간의 자료를 전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방대한 양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죠. 반장님도 몰래 도와주셨어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령법인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한 달에 수억 원씩, 1년이면 수백억 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비자금의 경로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령법인의 대표 이름을 추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화. 제 시어머니였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자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들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자신은 돈을 챙겨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증거를 들고 윤도현을 찾아갔어요. 그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윤석이와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시어머니였죠.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쫓겨난 주제에 왜 전화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석이와 통화하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택배 상하차나 하던 내가 뭘 어떻게 돕겠냐고 웃기지 말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시어머니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도현과 함께 하도그룹 내부를 파헤쳤어요. 그는 전직 감사실장답게 회사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누가 수상한지 척척 짚어냈죠. 저는 물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어떤 물건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흐름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특정 창고로 들어간 물건이 기록상으론 빠져나갔는데 실제론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들어오지 않은 물건이 나간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죠. 장부 조작이 분명했어요. 윤도현은 제 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프로라고 6개월 일한 게 헛되지 않았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댁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인정이었거든요. 며칠을 밤새우며 조사했어요. 커피를 들이키고 또 들이켰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도현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하도그룹 선대 회장, 그러니까 윤석이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죠.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윤도현은 추측했습니다. 유언장에 뭔가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숨긴 게 아니냐고요. 혹시 그 안에 재산 상속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언장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시댁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텐데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요? 고민하던 중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가정부 김이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저한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간식을 챙겨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김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아주셨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언장을 찾아야 한다고요. 김이모님은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다고,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돼 있다고 했죠. 하지만 비밀번호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비밀번호. 무엇일까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잊지 않을 만한 숫자,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숫자. 혹시 윤석이 할아버지 기일일까요? 아니면 결혼 기념일일까요? 윤도현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기록을 뒤져 몇 가지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하도그룹 창립일, 선대 회장 생일, 기일 등등. 메모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금고에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시댁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요? 정문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면 바로 쫓아낼 테니까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죠. 반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시댁으로 가는 택배를 제가 배송하게 해달라고요. 반장님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조심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다음 날 택배차에 올라탔어요. 갈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듯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저택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쫓겨난 지 겨우 2주인데 벌써 남의 집 같았죠.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이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재빨리 평정을 찾으시고 자연스럽게 택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죠. 안방 문을 열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이 손을 넣었죠. 김이모님 말씀대로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 창립일. 삐삐삐 틀렸어요. 두 번째 시도 선대 회장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세 번째 시도 선대 회장 기일.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빨리 하나씩 확인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주식 증서, 그리고 유언장. 찾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막내 손자, 그러니까 제 남편 윤석이에게 그룹 지분 40%를 물려준다고 명시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배우자 명의로도 10%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제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건가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숨긴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재빨리 유언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금고를 닫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죠. 윤도현에게 달려갔어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엄청난 거라고,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죠. 만약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빼돌린 돈도, 장남과 차남이 가진 지분도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주식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한테 주식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분명했어요. 선대 회장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윤도현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시어머니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준비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았어요. 택배 상하차 하는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증명하고 싶었어요.
유원장을 찾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도현과 저는 제 명의로 된 주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증권거래소 기록을 뒤지고 하도그룹 주주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유원장엔 분명히 명시돼 있었는데 말이죠. 누군가 주식을 숨긴 게 분명했어요. 아니, 아예 등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추측했어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주식 이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 명의로 주식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선대 회장 사망 후에도 처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제게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유원장이 증거니까요. 하지만 그걸 행사하려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했죠. 한편 물류 데이터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들을 들여다봤어요. 수백 개의 거래 내역, 수천 건의 입출고 기록. 그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유령 법인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었어요. 한 달에 3억 많을 때는 10억까지 움직였습니다. 1년이면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을 계속했어요. 유령 법인에서 다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 명의가 놀랍게도 제 남편 윤석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이가 비자금을 횡령한 걸까요? 설마 그럴 리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럴 배짱도 없고 그럴 머리도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윤석이 명의 계좌로 수십억 원이 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검찰이 이걸 알면 윤석이는 끝장이었죠. 윤도현에게 보고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하다고 윤석 씨가 희생양으로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게 분명하다고 했죠.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윤도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일 거라고요. 아들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윤석이 명의가 도용됐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은행 거래 내역을 파고들었어요. 송금 시각, 접속 위치, IP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거래가 시댁 저택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낮 시간대에 말이죠. 윤석이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사무실 CCTV를 확인하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답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댁은 갈 수 없고 회사는 검찰 조사로 난리였습니다. 고민하던 중 묘안이 떠올랐어요. 윤석이가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조용한 곳이었죠. 거기서 기다리면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문을 지켜봤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몰라요. 오후 2시쯤 드디어 윤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윤석이는 얼어붙었어요. 놀란 표였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윤석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한참을 울더니 윤석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무능한 남편이라서 미안하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우려고 한다고, 증거를 찾았다고, 당신은 무죄라고요. 윤석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죠. 은행 거래 내역, IP 주소, 접속 시각. 모든 게 윤석이의 무죄를 증명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구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자기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어머님일 거라고요.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의심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윤석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다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죠. 윤석이에게 조심하라고, 혼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봐야 한다고, 어머니와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는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혼자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윤도현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대비하라고 말했죠. 그날 밤 윤석이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윤도현과 함께 저택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윤도현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혹시 윤석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석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넘어질 것 같았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윤석이는 헐떡이며 말했어요. 다 사실이라고, 어머니가 모든 걸 인정했다고요. 비자금 횡령도, 명예도용도, 해외 도피 계획까지 전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윤석이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서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망했다고, 그래서 서진이를 내쫓았다고 말했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언론에 넘기자고요. 검찰 조사만 기다릴 게 아니라 여론의 힘을 빌리자고 했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기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회부 강혜원 기자라고,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다음 날 강혜원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물류 데이터, 은행 거래 내역, 유언장 사진까지요. 강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특종이라고 재벌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익명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야 기사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얼굴을 공개하면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시댁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거고 온 세상이 저를 주목할 거였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하겠다고,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하도그룹 비자금 사건의 진실, 며느리가 밝힌 충격적 내막.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제 사진도 함께 실렸죠.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댁을 배신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다고 온갖 악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V 화면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모든 게 조작이라고요. 오히려 며느리가 비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어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무슨 횡령을 했단 말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계좌로 수억 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어요. 증거 서류까지 화면에 띄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명의 계좌라니.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서류는 그럴듯해 보였죠.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이라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도현에게 전화했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라고, 곧 밝혀질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제 고시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들이댔죠.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됐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고 남편도 떠났고 세상은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방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패배를 인정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저를 내쫓았던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 문제는 계속 커졌어요.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손이 떨렸어요. 물류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반장님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당분간 일을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죠.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해고였어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죠. 언제까지 버틸 거냐고 돈 없으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뉴스를 본 거였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죠.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신용카드는 정지됐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갔어요.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죠. 카드를 긁었는데 거절됐어요.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점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국 라면을 다시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게 바닥인가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죠. 허탈했어요. 그날 밤 다리 밑을 지나갔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죠. 저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월세를 못 내니 나가야 했습니다.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3년 전 시댁을 나올 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룻밤에 10,000원이었어요. 남은 돈을 꺼내 세어봤죠. 23,000원. 이틀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정말 길거리였습니다. 찜질방 매트에 누웠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TV 소리.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힘들어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죠.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힘내라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온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위로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죠.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있냐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요. 중요한 걸 찾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허름한 카페였어요. 윤도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찾았다고, 증거를 찾았다고요. 제 명의 계좌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았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윤도현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은행 내부 자료였어요. 계좌 개설 당시의 IP 주소, 접속 위치, 서명 필적 분석 결과. 모든 게 조작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명이 결정적이었어요. 제 서명과 계좌 개설 시 서명이 달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동봉돼 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드디어 증명할 수 있게 됐구나. 제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윤도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계좌를 만든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시댁 저택이었다고요. 그것도 시어머니 방에서 접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자료를 구했을까요? 윤도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빼낸 거라고 말했죠. 고마웠습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도현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자고요. 여론의 힘으로 재조사를 압박하자고 했어요. 망설여졌습니다. 또 언론에 나서야 하나요? 지난번에 얼마나 혹독한 공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생생했어요. 악플에 시달리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죠. 강혜원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반가워하며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윤도현과 함께 기자를 만났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강 기자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건 대반전이라고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윤도현에게 다가왔어요. 협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윤도현은 노트북을 꼭 껴안았습니다. 강 기자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119에 신고했어요. 남자들이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윤도현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카페가 난장판이 됐죠.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죠. 우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윤도현의 조언대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어요. 방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쳤죠.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끝이었어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서진 며느리 계좌 조작 의혹, 결정적 증거 포착. 제목이 다시 한번 포털을 뒤덮었어요. 강혜원 기자가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기사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IP 주소 추적 결과, 필적 감정 보고서, 은행 내부 자료까지. 시어머니의 조작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죠.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댓글창이 들끓었어요. 이번엔 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음모라고, 며느리가 피해자라고,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외쳤죠.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시어머니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죠.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처벌하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하도그룹을 살려야 했어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죠. 윤도현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룹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우린 밤새 머리를 맞댔어요. 수십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는 거였습니다.
부패한 구조를 없애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물류 현장에서 일하며 모든 걸 배웠습니다. 상하차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스템의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장 중심의 혁신. 그게 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지시만 내리는 경영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이 이끄는 경영이 필요했죠. 물류센터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반장님을 비롯해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놀랍게도 모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서진 씨를 믿는다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어요. 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장을 아는 사람이 경영하면 회사가 살아난다고요. 팀을 꾸렸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모두 현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들이었죠. 우린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앴어요. 복잡하게 얽힌 유통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러자 비용이 30%나 줄었어요. 효율은 2배로 올랐죠. 다음엔 노동자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바꿨어요. 휴게실을 만들고 복지를 강화했죠. 직원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모든 물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됐죠. 비자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차단한 거였어요. 한 달 만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우린 하도그룹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새로운 물류 시스템 도입안이었죠. 이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감히 제안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이사 몇 명이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제안서가 훌륭하다고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해줬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가까스로 가결이었어요. 근소한 차이였지만 이긴 거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됐죠. 3개월의 시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성과를 내야 했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었죠.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현장을 아니까요.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어요. 작업복을 입고 직접 상하차를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죠. 경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했어요.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현장에 나온다고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곧 신뢰가 쌓였습니다. 진심이 통한 거였죠. 한 달이 지나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배송 지연이 줄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올랐죠. 무엇보다 직원 이직률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째엔 매출이 증가했어요. 20%나 올랐습니다.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었죠. 숫자로 증명된 거였어요. 3달째 평가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래프와 수치로 보여줬죠.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정식 도입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저를 새로운 물류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낸 거였어요. 언론이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택배 노동자 출신 며느리 재벌 그룹 임원되다.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데렐라가 아니라 실력이었다고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습니다. 아들명의 도용까지 더해져 형량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죠.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즐거울 리 없었죠. 윤석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죠. 그는 사과했습니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죠. 6개월 만에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진 로지스틱스. 하도그룹의 물류 부문을 독립시킨 거였어요. 제가 대표였고 윤석이가 부대표였습니다. 현장 중심 경영을 철학으로 삼았어요. 노동자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회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1년 만에 업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2년 차엔 1위가 됐어요. 택배 상하차 하던 며느리가 업계 최고 기업의 대표가 된 거였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현장이 더 중요했거든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어느 날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그곳이었죠. 반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 부장님이 되셨더라고요. 함께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해진 휴게실, 새로 설치된 에어컨, 좋아진 근무 환경. 뿌듯했어요.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일하기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금빛 제국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거예요. 무시당하고 내쫓겼지만 결국 이겼죠.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진 로지스틱스는 이제 누구나 아는 회사가 됐어요. 업계 1위를 넘어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죠. 직원은 5,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죠.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새로운 사업 확장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부대표인 윤석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무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죠. 3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직원 식당과 똑같은 메뉴를 파는 곳이었죠. 된장찌개에 공기밥,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석이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함께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비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알아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이었죠. 출소한 게 분명했어요. 형기를 마치고 나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오만하던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되뇌었어요. 윤석이도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셋이서 회사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망쳤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했죠.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고요. 욕심이 과했다고 말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희생시켰다고요. 자식들을 이용했고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전엔 차갑기만 하던 그 손이 이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윤석이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이젠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윤석이 형들도 왔고 시누이 소연이도 왔죠. 모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남은 해외에서 돌아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차남은 사회봉사를 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했죠. 소연이는 SNS를 그만두고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게 사과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모두 용서한다고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어요.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귀가길에 윤석이가 말했어요. 꿈만 같다고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강혜원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3년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촬영장에 갔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됐습니다. 강 기자가 질문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라고요. 택배 상하차도 하고 진실도 밝히고 회사도 세울 거라고 말했어요. 후회 없다고 했죠. 그럼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기자가 의아해했죠. 왜 감사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라고요. 제 안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내쫓김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했어요. 증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말했죠.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인생은 결국 상하차라고요. 떨어지면 다시 들어올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을 믿으라고요. 세상이 무시해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강 기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인터뷰였다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댓글엔 응원이 가득했죠. 힘을 얻었다고 감동받았다고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감사했어요. 몇 달 후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했죠. 시상식 날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작업복 입던 그때의 제가 살아있었어요. 흙 묻은 손으로 상자를 나르던 그 시절 말이에요.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3년 전 쫓겨나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옆엔 윤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카메라를 향해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TV로 시상식을 봤다고 했어요. 대견하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매는 소리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함께한 결과라고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반장님이 다가왔어요. 아니, 이젠 이사님이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가 증명했다고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이게 제일 편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대표인데 왜 현장에 나오냐고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점이라고요. 이 자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상하차 노동자로 시작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존경한다고요. 다른 대표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상보다 기뻤어요. 오후엔 신입사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일이었죠.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명 남짓한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택배 상하차 노동자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말했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재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놨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찜질방에서 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그때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순간이었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을 쳤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게 오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신입사원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다고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나니 미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남을 증오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죠.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신입사원이 따라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대표님 이야기가 큰 힘이 됐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퇴근길에 남편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윤석이가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석이가 물었어요. 후회하는 거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모든 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도 좌절도 전부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게 저를 만들었다고 했죠. 윤석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말이에요. 창피하고 분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경험이 자산이 됐죠.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성장시켰습니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인생이란 참 묘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상하차처럼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였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현장에 나갈 거예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할 겁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제 행복이니까요. 흙 묻은 손으로 금빛 제국을 세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어요. 무시당하고 내쫓겼지만 결국 이겼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처럼요. 인생은 상하차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들어올리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응원합니다.